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거의 한 달을 쉬었네요. 저희가 그리고 또 방송을 요런 인사말로 시작하는 것도 꽤 잦아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번에 진짜 어쩔 수 없었던 일들의 연속이 있어서 출장 잘 갔다 왔나요? 네, 출장 잘 갔다 왔습니다. 아주 날씨 좋더라고요. 챈들러 씨도 여행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저도 날씨 좋더라고요. 네. 수진 씨도 뭐 중간고사 잘 끝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네요, 진짜. 눈 그쵸. 깜짝할 사이에. 전 좀 시간이 좀 많이, 뭐랄까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눈 떠보니까. 여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책도 읽고, 뭐, 해봐야겠다, 이랬는데. 다른 책은 무슨. 얼레벌레 지나갔습니다, 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이럴까? 그니까요. 이거 누가 강제 안 하면 진짜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 예. 네. 뭔가 읽긴 읽었죠. 예. 네, 그 사이에. 그래도 또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두꺼운 책 한 권 읽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책 정유정의 영원한 천국인데, 자, 로맨스정이 간략하게. 네. 정유정 작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일단 2번이나 다뤘었고. 그쵸. 예, 그래서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까먹으셨을까봐. 일단 1966년생이고, 그리고 저희가 완전한 행복과 7년의 밤 때 다뤘었는데, 뭐 옛날 에피소드 궁금하시면은 복습 삼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출신이라는 점도 그때 말씀드렸고,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뭐 7년의 밤, 28, 뭐 종의 기원, 이런 악의 3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인간의 악을 다룬 히트 작품을 많이 쓴 대중적 인지도랑 또 문학적인 평가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잘 나가는 작가 그쵸. 중에 한 명 아닐까요? 맞아요. 5손가락도 아니고 거의 한 3손가락 안에 들. 이름 대면 나 그거 읽어봤는데 하는 그렇죠. 작품과 네, 예, 한 신작 번 나오면 정도는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네,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도 이게 2024년 작품인데 지금 보면은 1판 19쇄거든요. 그 한 2개월 사이에 19쇄를 찍은 거면 진짜 잘 나가죠. 예, 엄청 많이 파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2024년에 출간됐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완전한 행복에 이은 욕망 3부작의 2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직 3번째 작품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다음 차기작이 나온다면 그게 욕망 3부작의 완성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띠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실 너머로 질주하는 인간 욕망을 탐구하다. 소설가 정유정이 도달한 인간성의 가장 먼 미래. 예, 이런 작품입니다. 524쪽이고 꽤 두꺼워요. 그래서 좀 읽으시려면은 각 잡고 읽으셔야 된다는 점. 이 소설은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견디고 맞서고 이겨내려는 인간의 마지막 욕망에 대한 이야기다. 자기 삶의 가치라 여기는 것에 대한 추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띠지에도 써 있어요. 또 찾으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도망치려는 자와 기다리는 자, 영원한 천국을 향한 가장 차갑고 뜨거운 사투, 어떤 인간의 사투를 다룬 작품이고 총 6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가 있고요.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상세계 롤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의뢰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1인치 가상 극장이라고 하는데 이 드림 시어터를
시어터라고 해요. 이런 걸 만드는 설계자, 해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드림 시어터를 만들어낸 초창기 설계자 중 하나지만 최근에 의뢰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상에게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드림 시어터를 만들어 달라는 한 남자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바로 의뢰자는 경주인데요. 임경주. 이 임경주의 기억은 참 비참합니다. 도수치료사로 잘 나가던 한때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낙상사고가 벌어지고 그게 자기 팀장이던 자신에게 이제 책임을 묻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또 아버지도 죽고 또 설상가상 자신과 싸우고 집을 나간 동생 승주가 노숙자촌에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된 경주는 급여가 높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노숙자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3애원인데 이곳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여기가 약간 서해 쪽으로 그려지는데 그쵸, 바닷가에. 예, 근데 유빙이라는 게 사실 물론 거기 그 동막해변 이런 데 가면은 있나요? 겨울에 바다가 얼거든요. 동막해변 강화도 쪽에는. 그래서 그런 데인가 하면서도 되게 좀 외딴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노숙자 재활시설이잖아요. 그래서 3회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경주가 노숙자 사이에서 떠도는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 실험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무작위 티켓이 발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뉴스에 YTN 뉴스를 보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진짜 신빙성 없는데. 신빙성이 없나요? 없죠, 요즘에. 네, 말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그 티켓을 얻기 위해 노숙자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뉴스를 또 보고 그런 소문이 돌게 됩니다. 경주는 마침 자신의 동생이 그 노숙자촌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 승주의 죽음도 이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죄책감에 시달리던 경주는 자신과 함께 보안요원으로 입사한 동기 박재희가 노숙자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비밀리에 찾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박재희의 뒤를 살짝 밟게 되는데 그 밟다 보니 박재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경주에게 엎혀서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제이가 이렇게 의식이 오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해상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해상은 루게릭병 환자이자 아까 처음에 저희가 드림 시어터 설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인데 이 박재희의 연인입니다. 이제 이 해상의 증세가 더욱 이렇게 악화가 되니까 제이는 이제 해상을 롤라로 보내기 위해서 롤라로 갈 수 있는 아까 그 흉흉한 소문이 있었죠. 그 유심이라고 그러는데 유심을 구하려고 하더라고요. 노숙자한테 무료로 배포한 걸까요? 많은 것이 맞닿아 있네요. 예. 네. 그 유심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SKT 유심 요즘 사태에서 저 읽다 보니까 아주 맞네. 네. 왜 이렇게 유심이 익숙하지 했는데 요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유심을 구하려다가 박재희는 죽게 되고 그 유심은 돌고 돌아서 이제 경주에게 오게 됩니다. 그 경주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롤라에 들어오게 되고 해상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롤라에 들어오게 된 경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이게 시점이 지금 뭐 한 명의 시점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 여기가 지금 현실인지 여기가 가상세계인지 지금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내용이라 한번 이런 내용이라는 점 그 뒤는 어떻게 될지는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추리소설만큼의 스포가 중요한 소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는 재미를 위해서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네, 이 책 읽어마라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요? 네, 챈들러입니다. 네,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자, 수진입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영원한 천국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참 출판사들이 좋아하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3부작, 예, 욕망 3부작이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두 번째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 완전한 행복 이랑 같은 욕망인데 살짝 좀 결이 다르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첫 번째 그 완전한 행복 여러분 다시 들어보셔도 될 만큼 참 재밌었던 작품이고 방송이었는데 거기서의 욕망은 뭐랄까 어떤 사이코패스랄까요? 네, 사실 이제 고유정 사건이 모티브가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욕망을 끌어낼 거라고는 저는 또 생각을 못했었고 읽는 내내도 딱히 욕망보다는 어떤 그냥 그런 사이코물을 읽는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욕망으로 얽히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뭔가 내 마음대로 내 이 가족을 재단하겠다라는 욕망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에.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나오는 욕망은 이제 뭔가 인류 예, 영생에 관한 혹은 어떻게 하면 내가 소멸되지 않고 어딘가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욕망이랄까요? 네. 이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욕망들을 또 한 부작, 하나의 시리즈로 또 엮어내는 것이 꽤나 흥미로웠기 때문에 이렇다면 또 3부작은 또 팔로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어가 보시는 건 독서를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책 소개에서 들으셨겠지만 이게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SF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재 자체에 좀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 좀 거부감을 가지신 독자들이 좀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게 과거의 내용들과 그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그 과상과 현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라는 시점이 계속 바뀌어요. 1인칭의 인물이 저는 계속 바뀐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립니다. 이게 미친 듯이 헷갈려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게 이 사람이 남자였더라 여자였더라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이 지경에 이릅니다. 예, 또 그리고 중간에 등장하는 상징적 존재들이 또 되게 많아요. 막 앵무새도 등장하고. 앵무새, 그쵸. 예, 막 그래서 이 장치가 너무 많아서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단순하다고 할 수 없나? 아무튼 철학적인 그 주제에 접근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볍게 막 읽을 만한 소설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예. 그래서 조금 각오를 하고 읽으셔야 하는 류의 소설이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고 싶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뭐 같은 이야기를 두고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도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유정이 말아주는 SF 요거가 좀 관심 있으시다면 나는 SF물도 좋아하는데 난 정유정 특유의 그 에너지와 이 밀도감과 광기 어린 이 플로도 좋아해. 이 두 개가 만난다면 어떨까를 궁금해하셨던 독자라면 딱 그것을 모두 다 얻어낼 수 있는 작품인 거죠. 물론 워낙 이 제가 지니까지는 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사이코 3부작이 아니라 악의 3부작? 네, 악 3부작. 예, 그거 뭐 28년이었나요? 28년이랑 뭐 7년의 밤 그리고 종의 기원 뭐 이런 건 다 읽어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정말 뭐랄까 피냄새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칼을 쓰게 되고 뭐 이런 살짝 그런 느낌에서 갑자기 이제 유심이 나오고 드림 시어터가 나오고 가상 공간이 나오는 요 점프가 사실 작가도 익숙치 않아서 수진 씨가 방금 설명하신 것과 같이 조금의 읽는데 난이도를 겪었을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정유정의 이런 변신 환영한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읽어볼 만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뭐 겹치는 것 같은데. 정유정 특유의 그 무거운 주제와 정서적인 그 몰입감 이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일단 누구를 죽이고 시작하는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이런 류를 좋아하는데 그쵸. 뭐랄까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랄까 이 사람을 죽이면서 시작되는 그 강렬함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등장 인물들을 일단은 되게 감정적인 궁지에 몰아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몰입이 쉽고 서사가 시작되는 어떤 에너지로서 작용하는 것 같은데 항상. 근데 이게 되게 한국적인 어떤 정서를 가진 되게 트라우마 상황이란 말이죠. 엄청난 불행 속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동생이 나가서 죽었는데 뭐 알고 보니 그 뒤에 어떤 음모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내용이라서 이런 게 이제 부담스러워서 싫다 이런 분들은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제 잠깐 정유정을 벗어나서 벗어나기엔 또 좀 뭐하네요. 왜냐하면 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의 작품 우리가 읽었던 완전한 행복에서 제가 가장 불만이었던 거는 그냥 뉴스 보는 것 같은데 그냥 뉴스 아주 맞아요. 그냥 잔혹한 뉴스 한 편 시청하고 뉴스 시청하고 느끼는 그냥 깝깝함 이후에는 독서 이후에 남는 게 없는데 라는 어떤 불만이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SF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비전이라면 비전 그리고 어떤 화두, 화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쵸. 영생은 모두가 한 번씩은 꿈꿀 만한 것이고 내 몸이 저도 지금 이제 몸이 계속 망가지고 있음을 느끼는데 물론 그것과 같은 속도로 정신도 망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내 정신을 다른 좀 더 온전한 신체에다가 옮길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 등등의 영생과 관련된 인류의 이 영원한 주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없겠죠. 하지만 이런 독서를 하고 난다면 또 어쨌건 독서가 그냥 어떤 감정 느끼기, 불쾌감 느끼기 혹은 뭐 스릴감 느끼기, 소름 돋기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류의 독서가 가능한 책이라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또 세 번째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 뭐 딱히 없는 걸로. 네. 네, 그럴까요? 네. 네. 이미 잘 축약돼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2개 정도로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로맨스정은 어떻게 읽었나요? 네, 이 책 읽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네, 이거를 언제 샀냐면 저희가 뭐 하자고 하고 나서 이제 교보문고 캐시가 나와서 샀는데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읽겠다라는 야심찬 그거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 비행기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기였나요? 저는 그 용산 출장으로 간 게 아니라 스포츠 출장이어가지고 그 대한항공 그렇다면 타고 갔는데 이제 이코노미? 그냥 일반석 타고 간 거죠. 근데 각자 간 건가요? 따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무슨 읽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아니 뭐 제가 책 읽고 있으면은 옆 사람 어깨가 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손하게 모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독서 환경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갔다 온 책이지만 책은 읽지 않았다. 갔다 왔군요. 네, 그냥 미국만 갔다 온 책이 됐습니다. 동해간 미국 책. 땅 밟아본. 네, 그렇습니다. 세관 통과한 책이죠. 읽으면서 생각보다 지루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동안 어떤 잔인함, 그리고 파격, 피, 이런 걸로 이제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정유정 작가였죠. 특히나 가장 최근에 읽었던 완전한 행복이 그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막 진짜,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재밌고 막, 그랬는데,
이 정유정 작가는 이 책에서 철학을 좀 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친구랑 차 마시다가 너 요즘에 뭐 이 책 읽었어? 하는데 이제 정유정 작가 책 알지. 근데 정유정 작가 작품은 자극적이기만 하고 재미는 있는데 별로 알맹이는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걸까나. 그쵸. 갑자기 이게 갑자기 변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과학, 그리고 메타버스. 이 작가의 마지막 말에도 썼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당신이 과학에 대해서 뭘 아는데 인정한다. 과학에 대한 내 지식은 미천하기 그지없다. 지식이라 부르기도 낯뜨거운 수준이다.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상상만큼은 내 전문 분야니까. 상상 좀 한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치니까 이런 대작가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거기다 대고 더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메타인지가 뛰어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은 나라는 자아는 영생할 수 있다. 아니면 그 기억을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주제의 작품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자주 접해서 그런지 이게 신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SF 부분에서 컨셉 잡는 거는 제가 그렇게 혹평했었던 김취엽 작가 같은 요즘 작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셉 잡는 것만큼은 그래도 확실히 전문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은 역시 뭐 정유정 작가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죠. 전개력이나 문장력 같은 것들. 아무튼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정유정 작가가 작가의 말을 썼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래도 정유정은 정유정이다 싶은 대목들이 중간중간에 이게 번쩍번쩍 스치긴 하더라고요. 뭐 어떤 감정을 묘사하는 방법, 어떤 철학적인 질문들, 인간의 군상의 모습들, 이런 거는 되게 정유정스럽게 잘 그려냈더라고요. 이 작가가 진짜 잘하는 게 주인공들이나 주변인들의 심리 묘사 있잖아요. 불안하면서 어떤 쪼여오는 쪼이는 그런 걸 정말 잘하는. 그런데 이제 그 내공이 이번에 조금 과잉으로 느껴졌어요. 뭐 거기 등장한 뭐 칼잡이, 뭐 박제이, 뭐 랑이 언니 이런 분들이 너무 약간 도구처럼 작동한다는 느낌이랄까요? 너 이 역할 하고 이제 빠져. NPC들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진짜 생명체여서 작가의 글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NPC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이 NPC처럼 느껴지는 게 롤라라는 배경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속에서는 정말 NPC들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고. 그쵸. 설계된 인물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그것까지 사실 연출이었다. 그쵸. 연기를 못하는 게 연기다라는 것처럼. 그쵸.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건가라는 뭐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욕망을 다루려다 이 정유정 작가님이 요즘에 뭐 강연 같은 거 하실 때도 자꾸 욕망하라. 욕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욕망을 다루던 정유정 작가가 어떤 사유를 앞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을 그런 걸 앞세우려 하다 보니 본인의 강점을 스스로 이렇게 눌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정 작가의 책을 읽을 때 독자가 기대하는 부분이 그쵸. 막 벅차다, 막 숨차다,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이 책을 읽다가 잠깐 숨 좀 쉬고 읽자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책을 덮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드는. 그쵸. 졸린데 읽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읽다가 졸린데 다른 것 좀 볼까, 핸드폰 인스타 좀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산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정유정 작가 이렇게 얌전하게 읽을 수 있던 작가였던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정유정 작가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작가 본인도 잘 알잖아요. 이 책이 재밌는 책이 아니라는 거를 작가의 말에도 써놨고 근데 이 말을 보면서
약간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작가가 얼마나 자신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그쵸. 이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쌓은 그 탑이 정말 견고한데 그거 스스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거를 좀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이 도전 정신이 정말 박수 쳐줄 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은 정유정 작가의 커리어 안에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실험은 평가가 갈리기 마련이고 또 실패라고 하기에도 또 이게 성공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작가의 실험을 통해서 나올 이 다음 마지막 그 욕망 3부작의 마지막 작품 이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쵸. 그것에 따라서 이 작품이 전환점이었는지 그쵸. 아니면은 그냥 뭔가 우주로 가버릴 것인지 네. 점 이상한 곳에 찍혔던 잠깐의 그냥 그 특이점 하나로 그냥 남을 것인지.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책을 기대하게 되는 이 작가의 나아가려는 자세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수진 씨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저는 지금 꿈꾼 것 같아요, 지금. 좀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라는데, 천국이 어느 파트에서 나온 거지? 그냥 주인공이 모든 인물들이 계속 고통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무슨 원이었죠? 3회 원. 네. 3회 원. 3회 원이라는 그 특이한 장소 자체가 약간 저는 비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노숙자 재활시설이라는 데가 일단은 흔치 않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미심쩍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거기서 뭐 살인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가상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발판인가 3회 원이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지금 너무 헷갈려요. 이거 뭐 롤라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뭐 현실에서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가 롤라로 누가 도피한 사용자고 그래서 뭐 깊은 내면 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증명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 어떤 가상세계의 한계에 대한 현타가 와가지고 이 타인에 의해서 설계된 허상임을 자각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 시스템에서 이탈한다. 그래서 뭐 자신이 바라는 행복이 이 트라우마나 상처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임을 깨닫는다. 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저는 책을 읽었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작가님이 의도하신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려면은 철학적인 질문과 결론에 이르려면은 이 스토리 라인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토리 라인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은 매 챕터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과 이 서사를 다 써놓고 완벽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듯이. 그쵸. 네, 진짜. 맞아요. 빡세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를 못했다. 네, 그리고 보통 정유정을 읽는 마음가짐에 독자의 마음가짐이 그런 마음가짐은 아니잖아요. 공부하면서 읽어야지 라든가 내가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봐야지가 아니라 어디 한번 달려볼까?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이런 내용이 요즘에 미드에도 등장하고 웨스트월드 아세요? 네. 웨스트월드가
그 정확히 이런 내용이거든요. 좀 결이 다르긴 한데 거기에는 이제 가상세계에서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테마파크처럼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쵸.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근데 살인을 거기에 해도 되고.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 속의 로봇들이 이제 인간의 자아와 거의 비슷한 존재라서 나중에는 각성을 해가지고 약간 벌어지는 그런 인간의 뭐랄까요? 그런 스스로의 존엄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판이 깨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윤리적인 딜레마를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비슷한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이제 비주얼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이 미드니까 비주얼적인 매체라서. 근데 이건 책이라서 약간 상상도 잘 안 가고, 일단은 그 인물들의 외향이나 이런 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머릿속에서 이미지화가 어렵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힘들다. 지금 아주 쉬운 책은 아니에요. 네. 절대. 진짜 머리가 좀 아프고 그리고 저는 이 작가님이 진짜 치밀하게 고민을 하셨구나 싶었던 게 진짜 장치가 진짜 많아요. 등장하는 인물도 진짜 많고 특히 제가 기억에 남았던 장치가 앵무새가 등장하는 거. 맞아요. 저는 이거 앵무새를 보면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애니메이션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외가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외가리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 남자 어린 그 주인공이 원하는 어떤 욕망이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 한이 있는 인물인데 그 내면을 건드려서 그 가상세계랄까요? 아무튼 그 알 수 없는 세계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의 욕망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인데 여기에 나오는 앵무새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 인물을 쫓아다니면서 약간 외부 세계나 현실의 단서 이런 거를 계속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저는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독자조차도 계속 이 가상세계와 과거와 현실을 넘나들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앵무새가 아무리 앵앵거려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 이 앵무새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이 장면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면서 그냥 시끄럽기만 한 것 같아요. 네. 되게 랜덤한 말을 던지는 이 앵무새.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이 애초에 되게 플랫하고 간단했으면은 이 앵무새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좋은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스토리 라인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뭐 옆에서 빗방울이 뭐 떨어지면은 꿈속에서 막 우는 막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 소양이 부족해가지고 작가님이 의도하신 바를 정확하게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되게 치밀하게 설계된 이야기 같은데 제가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거 사람들도 대체로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네, 저희 셋의 독서 경험이 또 언제나 또 다르면 다르고 미묘하게 누구는 마음에 들었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었고
뭐 그 맛에 이제 사실 이 방송도 들으시겠지만 오늘은 다 진짜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가장 먼저 할 이야기는 정유정을 기대했던 바와 되게 달랐다. 저희가 애초에 이 이전 작품이 검은 고양이 그냥 순식간에 읽어 내려갔고 그 검은 고양이를 읽은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초심 찾자. 쉽게 읽고 잘 떠들어보자. 뭐 이런 거였으니까 저희가 검은 고양이 이후에 그래도 좀 시간이 뜨는데 또 좀 한번 두껍고 재미난 거 한번 읽어볼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정유정을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정유정이면 그냥 진짜 저도 이제 그 해외를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한번 읽어보겠다. 쭉쭉쭉 진짜 어떤 거침없이 야 독서가 제일 재밌네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줬던 몇 안 되는 작가이기 때문에 골랐으나 뭔가 전혀 이 독서의 즐거움이라고는 조금 찾아보기 힘들었고 제가 정유정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는 이미지 혹은 독서의 양상은 뭐냐면 정말 직선으로 쭉쭉쭉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읽고 그래서 어떻게 되지? 피났어. 앞으로 어떻게 되지? 쟤 복수하나? 이제 빡쳤는데? 어떻게 되지? 그냥 계속 진짜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책은 계속 좀 뒤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아까 그거 뭐였지? 그럼 이거 그건가? 읽으면서 계속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고 다층의 이야기들이 얽혀 있고 또 이제 다 가상 세계가 또 섞어 들어가고 뭐 서술자가 바뀌는 거는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유정 작가의 작품에. 하지만 이게 또 이런 컨셉과 장르랑 엮이다 보니까 읽는 게 정말 정말 정유정스럽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뭐 책이 별로라고까지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건 정유정의 어떤 특징을 기대했던 독자로서는 조금 예상과는 많이 벗어난 점이 당혹스러웠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수진 씨만큼이나 헤맸던 독자로서 원래도 전 이런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애매모호한 거. 이가 지금 뭐지? 이 의미가 저 의미도 될 수 있고 일부러 헷갈리게 쓰고 뭔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명확하지 않은 것. 정유정 이전까지 얼마나 명확했습니까? 누군가가 빡치면 빡쳤고 칼을 휘둘르면 휘둘렀고 죽으면 죽었고 그렇지 않아서 SF는 확실히 위험하긴 하다. 장르적 도전이. 게다가 이제 정말 아까 그 김초엽과 비교해 주셨나요? 로맨스 정. 네. 그런 느낌도 살짝 나면서. 뭔가 그래 문과 간호학 가면 이게 문과인지는 모르겠으나 문과는 마음껏 상상하면 되는 일이긴 하나 그것이 어떤 살짝 그냥 정말 나의 상상 펼치기가 됐었을 때 느껴지는 약간의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 어설픈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어서 조금은 아쉬운 독서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SF라는 그 장르고 이 시뮬레이션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는 저의 개인적인 감상인데 저는 이제 컴공이 전공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괜찮았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거를 여기서 약간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그거야말로 어설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시스템 자체에 있는 채 안 하고 그냥 나의 한계에서 정말 잘 해내주었다. 네,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가 원주민 출신이었다는 원신 출신이었다는 그 영화 뭐였죠? 그 교수인데 마지막 날에 옮기기 마지막 날에 알고 보니 예수였다 뭐 이런 느낌 그거요? 네네네네네. 뭐였죠? 썰로 푸는데 SF가 완벽하게 설명되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이름이 뭐였더라? 나이 들었나 봐. 그쵸. 이거 아는데. 맨 프롬 어스. 맨 프롬 어스 맞아요. 네. 저는 진짜 이게 SF의 역작이잖아요. 맨 프롬 어스가. 말로만 설명하는데 SF로서 장르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근데 저는 진짜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로를 탐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작가로서
본인이 가진 어떤 과학적 소양을 넘어서서 이게 인류가 가진 어떤 지식의 첨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본인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설명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방식은 최선이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맨프로머스. 네. 그래서 그 SF라는 장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저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작가로서의 어떤 본질,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인물을 활용하고 서사를 짜는 이 방식이 저는 오히려 별로였거든요. 네, 본인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명료하지 않아서. 그러게. 네. 근데 어떤 작가를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유정이 계속 정말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해. 계속 읽다 보면 저희는 이제 비슷비슷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겠죠. 마치 어떤 가수처럼 더 이상 뭐가 신곡인지 모르겠어. 자가복제 영역에 들어가지만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책 한 권을 읽는 경험은 언제나 너무 즐거운 그런 작가가 있고, 난 계속 그냥 같은 거 하기 싫어. 난 다른 거 해볼래. 난 이미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는 고트를 찍었어. 난 이 장르도 해볼 거야. 하면서 우왕좌왕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작가. 뭐 이번 책이 뭐 좌충우돌 우왕좌왕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극단적인 비교를 위해서. 근데 그런 게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그 완벽한 파트가 있으면서도 그 기시감이 들지 않게끔 계속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변화를. 계속 또 보면 또 새롭고 이 사람이 이런 거 맞아 잘했지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들게 하는 그런 작가가 어떤 작가가 있을까요? 한강 작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한강 작가가 다 다르면서도 그쵸. 자기가 가진 강점은 항상 살아있는 그 괜히 노벨 문학상을 탄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그 히가시노게이고 작품들도 그렇잖아요. 괴를 다 막 같이 하는. 계속 비슷한 걸 쓰는데 그게 또 나름 호평을 받는 대표적인 작가가 약간 기욤미소 같은 분들이 약간 그런 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을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여기는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떡볶이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이 생각이 날 때는 항상 뭐 동대입구역 5번 출구로 가서 떡볶이를 먹는다. 그런 느낌의 그런 맛집이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근데 뭐 결국에는 그냥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를 해보시던지 간에. 맞아요. 뭐 이분이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해보셨네? 근데 별로였네? 그냥 그럼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제 일도 아니고. 네. 이게 어떤 창작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거 하면은 야 너 왜 그냥 똑같은 거 한다는 얘기 듣고 그래서 새로운 거 하면은 야 전게 더 낫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죠? 이 하시는 분들 정말 돌아버릴 누르실 것 같아요. 야 잘하던 거나 하지 왜 안 하던 거 하고 그래? 그러면 또 비슷한 거 내면은 역시 괜찮네. 근데 너무 똑같지 않냐 저번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이제. 진짜 어쩌라는 건지. 맞아요. 그리고 뭐 나영석 예능이 보통 그런 식이잖아요. 어디 가서 여행 가서 뭐 좀 놀다가 음식 앞에 차려두고 하나씩 빼면서 퀴즈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미션하고 이거 항상 반복인데 근데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걸 찾다가 또 갑자기 또 이상한 다른 거 하면 뭐야 나영석님 되게 감 떨어졌네. 또 이런 얘기도 하지. 네.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네. 아무튼 저희가 뭐 비평이라 하긴 그렇고 아무튼 감상에 대해서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책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창작이라는 게. 그렇죠. 어떻게 매번 새롭습니까?
네. 새삼 또 항상 무책임하게 말만 던져왔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반성하게 되네요. 뭐 네. 답답하면 대중이란. 니들이 뛰던가 그건데 네. 못 뛰니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랬다. 돈 주고 샀으니까요, 책을. 그렇죠. 소비자로서. 네. 네. 감상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이게 19,800원이거든요. 예. 네, 항상 존경하지만 이번 책은 좀 힘들었다. 그렇죠. 아니 뭐 맛이 있다 없다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 자,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 롤라가 또 메인이죠. 이 롤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수진 씨나 챈들러 씨에게 준다. 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저는 롤라에 입주하는 입구를 못 찾았어요, 책에서. 어떻게 입주하는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전 어려웠던 게 시작서부터 이게 가장 먼저 설명이 되는 게 한 21페이지. 네. 극장이라는 툴은 롤라가 제공한다. 자꾸 룰라로 되네요. 반드시 죽음에 이르도록 설계된다는 점 역시 같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삶이라는 건 거죠. 네. 롤라가 만든 극장이 공용이라면 업자가 만든 극장은 개인용인 셈이다. 개인 극장의 정식 명칭은 드림 시어터다. 전 여기서부터 어떤 조건이지? 뭔 설정이지가 살짝 안 와닿아가지고 읽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본적인 골자가 있고 그걸 이제 나의 맞춤으로 클론해서 갖다 쓸 수 있다. 개인 업자가 하는 만들어준 나만의 극장에서. 그러니까 꿈꾸듯이 영원히 그냥 그 안에서 평생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 설계를 그 롤라를 사는 사람이 그쵸.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디테일하게 해서 그 안에서 평생 살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영생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영생. 내가 설정값 정해놓고 들어가면 그냥 살면서 이번 생에 난 참 운이 좋다 감사하다 라면서 쭉 살 수 있는. 살다가 죽으면 또 다시 또 그거 죽어야지만 또 롤라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롤라에서 계속 회귀할 수 있는 어떤 평행 세계에 갔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무한하게. 네. 근데 제가 그냥 책을 읽기 전에도 저는 영생이 별 뜻이 없었죠. 네. 아시네요. 아니 생각만 해도 지겹잖아요. 아니 특히나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이 고단하다고요. 이렇게 고단한데 영생을 하고 싶을까? 내가 귀족이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영생하라고 하면은 하겠냐고요. 그러면 완전 설정값을 고대 로마 귀족으로 해두는 거예요. 아니 고대 로마 말고 현대 귀족으로. 현대 귀족을. 현대 귀족 살만할 것 같아요. 네, 살만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영생 오케이? 영생은 아니고 한 2-3번 왔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3번.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러면서 살짝 이제 가상 세계에서라도 꿀을 살짝 빨고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두 분은 어떠세요? 근데 언제나 그런 거 있죠. 얘를 조금 틀어가지고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시간 여행을 하는데 내가 기억이 있네 없네가 또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기억이 없네면 사실 똑같아요. 여기 없다고 나오죠? 기억을 잃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 공간이 뭔 공간인지 모르고 그냥 난 삶을 사는 거니까. 이게 롤라다. 이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내 삶과 뭐가 다르지? 진짜 전혀 그걸 내가 없네요. 심지어 다회차 반복하고 있다는 인지조차 없고. 예, 맞아요. 차라리 그냥 그 인지, 그냥 뭔가 살면서 뭔가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경험이 쌓이면 통찰이 생긴다고. 전회차의 인생에서 전회차 롤라에서 내가 뭘 했는지는 몰라. 근데 뭔가 나에게 데이터가 왠지 쌓여 있어서 촉이 좀 발달해. 이렇게 뭔가 누적이 되는 장르라 할까? 그렇다면 뭐랄까, 야, 제 인생 다회차인가 봐. 인생 다회차하기.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어드밴티지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정말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수진 씨 말대로 내가 설정값을 현대 귀족으로 막 재벌가
장남은 이제 피곤하죠. 장녀 장남 피곤하니까 이제 막내로 태어나요. 그거를 내가 설정했다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그냥 내 삶이잖아요. 감사하지 그렇죠.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또 그냥- 그거 나름의 부침이 있겠죠? 아니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본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후회건 만족이건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없다면 그냥 그건 내 삶인 거죠. 그쵸.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네. 롤라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번 설정값은 책을 좀 맥시멈으로 올려볼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도 느끼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건 참 뭔가 의미가 있을까? 설계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그쵸.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냥 피곤한 거라니까요. 길게. 로맨스정 혹시 해두고 싶은 설정값이 있습니까? 저도 인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부자죠, 무조건. 어느 부자고 정도 부자? 진짜 아, 밀레니엄 부자? 말도 안 되는 부자? 그쵸. 한 3경 정도 있는 부자.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지는 않고. 삼경이 있는데 한국에서 살아? 네, 그런 거죠. 그럼 근데 어디 살아야 되지? 사람들이 내가 3경 갖고 있는지 몰라요. 몰라. 네. 그냥 저는 이 생활을 이어가는데. 직업은 같겠습니까? 예, 뭐 직업은 같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티가 안 나니까. 근데 대신에 3경 갖고 있어서. 뭐 하려고요, 3경? 좀 건물 좀 사고. 아니, 삼경이 현금으로 있으면 건물을 살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쵸. 뭐 은행이 네. 위장으로 사시는 은행을 살 수가 있으니까. 뭐 구단주가 되어 보겠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라니의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주겠다. 그쵸. 저는 라니의 영생을 위해서 그 전략 그 수의 연구한 쪽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강아지 복제라든가 라니를 영생시켜야 되니까. 진짜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라니가 지금 땅콩이 없어서 라니 버전 2가 나올 수가 없지만 라니를 어떻게 이거 복제라도 해서 우리가 계속 영생할 수 있을까. 라니 뭐 이런 생각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돈이 많으면 그런 데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 그 본인의 그 강아지를 그쵸. 복제하셔서 그 여러 마리 키우셨다면서요? 네. 근데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랑 뭐 전 세계에 있는 향수 다 사서 하루씩 다른 거 써보고 이게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룰라에 입주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룰라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뭐 현실의 상황에서 룰라에 들어가라고 하면 저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미국에서 좀 느꼈는데 얼마나 됐다고. 근데 그 미국에 있으니까 뭐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있었거든요. 뭐 토네이도 와가지고. 얼마나 있었죠? 2주? 2주 있었죠. 2주. 근데 텍사스 그 페어뷰라는 쪽인데 그 진짜 할 거 없거든요. 경기장밖에 없나요? 예, 골프장이랑 그냥 뭐 아울렛 좀 있고 뭐 그런 정도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편안했거든요. 있으면서 뭐 출장이랍시고 뭐 시차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외에 대부분들은 좋았는데 다만 길거리 사람도 없고 어떤 음식에 대한 컨텐츠도 없고 거기 뭐 햄버거 아니면 피자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뭐 물론 한국에서의 지금 뭐 상황들도 힘들고 하지만 그게 낫다. 예,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도 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근데 대체 어느 파트에서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계속 이해를 못하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 아, 그 경주가 네. 칼잡이한테 막 네. 여러 번 죽을 위기도 당하고 마지막에 네네. 거의 카체이싱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칼잡이가 경주를 죽이는 설정은 해상이 해준 건데 이 경주도 못 느끼게 자연스럽게 경주를 죽여서 해야 되는데 그 롤라 안의 경주는 네. 의지가 있는 거죠. 삶의 의지가. 그래서 오히려 칼잡이를 죽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어떤 인간에 대한 투쟁, 맞서 싸우는. 그렇군요. 예, 그런 거를 선택한 경주죠. 사실 그렇게 힘든 뭐 동생 죽고 의료사고 나고 뭐 아버지 죽고 이러면 이제 경주가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어떤 죽음에 대한 삶의 의지가 이제 없을 텐데 그 안에서의 경주는 그거를 이제 설계대로 안 가는 설계를 거부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군요. 오히려 칼잡이를 죽이는. 그래서 야성이라는 말이 등장하는구나. 네. 이 본능에 따라라. 이 삶의 본능. 그렇군요. 이제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뭐 칼잡이는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칼잡이가 그냥 진짜 설정된 그 캐릭터인데 그게 이제 해상에 설계한 캐릭터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읽어서 칼잡이도 이거 완전 설정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요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메타버스 속 자는 진짜 나인가? 아니 가공된 이미지인가? 이 메타버스를 저희가 잘 느끼진 못하잖아요 지금. 근데 단적으로는 뭐 SNS가 있죠. 예전에 저희가 맞아요. 아주 열심히 했었던 뭐 싸이월드나 이런 것도 내 방을 꾸며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뭐 이런 공간인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SNS나 이 뭐 온라인 소셜 상황에서의 나는 진짜 나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가공이 됐나? 네, 저는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그런 것들을 꾸미는데 처음에는 재밌죠. 그 한때 또 본디 혹시 기억하세요? 본디가 뭐죠? 이것도 막 뭐 이렇게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거 사진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한때 잠깐 몇 달 유행했었던 막 그냥 진짜 이것도 싸이월드처럼 싸이월드 방 꾸미기죠. 그냥 그것으로 나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 신기하면서 하다가 그냥 이것도 그렇고 저는 모동숲을 하진 않지만 그쵸. 동물의 모동숲을 혼자 왜냐면 그것도 이제 제가 또 스위치 유저로서 스위치를 사면 꼭 해봐야 되는 게임에 언제나 들어가는 참 그쵸. 불세출의 걸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초반에 그 코로나 시국 때 이 스위치의 엄청난 인기를 또 견인했었던 근데 아무튼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전 제가 되게 쉽게 질릴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 같아요. 이건 내가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에 뭘 하고 있는 거지? 시간 아깝다. 라는 어떤 현타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오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상세계 안에서의 나의 어떤 계정, 나의 뭐 공간, 이런 것들을 꾸미는 일이 막 그렇게 재밌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좀 그런 편. 수진 씨는 어떠세요? 근데 이게 사람이 최소 3개의 자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가요? 부모님의 이 자식으로서의 집안에서의 자아. 모드 변경을 한다 이거죠. 예. 사회적 자아. 최소 3개의 자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 네,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라는 게 있지 않고 어떨 땐 이런 사람이고 역할에 따라서 어떨 땐 이런 사람이고 약간 그거에 맞춰서 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이렇게 살짝살짝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어떤 바꿀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는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뭐 공통된 거 하나씩 가져간 다음에 넌 여기서 요것만 좀 더 갖고 가봐.
네. 그래서 뭐 나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자체가 내가 어떤 상황에 가면은 기존에 알던 나와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짜 나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나만이 나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메타버스 속 나도? 나다. 나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게 가볍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나의 어떤 부분이지 내가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 아닌 아니다. 네, 내가 아닌 남이다. 아예 가공된 나지만 그것 또한 나. 하지만 그쵸, 뭐. 네. 근데 이제 뭐 그렇잖아요. 보면은 SNS 보다 보면 갑자기 그 과하게 포토샵을 해서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좀 누가 봐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막 턱 날라가 있고 막 얼굴 막 빗살무늬 토끼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SNS에 계속 올리고 네. 이게 진짜 나라고 믿고 있고 사실 그 SNS가 남들이랑 서로 소통하고 보라고 올리는 건데 네. 이런 내 모습을 막 사진에 올리고 근데 현실에서 그 사람이 봤을 때에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남이 이 사진과 나를 실제로 봤을 때 되게 다르다 생각하겠네? 그게 되게 부끄럽다.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저 실제로 만나서 못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로, 진짜 심각하신 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그거에 대한 꺼리낌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심하게 뽀샵을 하고 이렇게 왜곡해서 올리시는 분들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계정을 공유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니면 그걸 정말 하나의 놀이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공간은 이런 내가 사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그게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나라기보다는 그냥 이 공간은 왜 이런 애가 사는 공간이야. 그냥 내 동생 하나 키우는 느낌. 느낌?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요. 부캐로서. 뭔가 내가 되고 싶은 난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수진 씨 말대로, 근데 저 사람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되고 싶은 나은 거가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나. 근데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포토샵 해가지고, 정말 그런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요새 게임들처럼 그렇게 새로운 얼굴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냥 내 얼굴에서 조금 뭔가를 변형시킨 거죠. 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저는 소개팅 시켜줄 때 제가 주선자 역할을 이렇게 중간에 다리 좀 놔주려고 하면은 사진 좀 보내줘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네. 이제 너무 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막 이렇게 가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빗금이고 너무 가져 있는 거예요 막 픽셀이 뭉개져 있고 근데 이거를 사실 제가 어떻게 이제 믿고 소개를 또 하나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쵸. 요즘에 챗GPT로 만드는 그 지브리 그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미화해서 보여주잖아요. 저희 퉁퉁한 사이즈의 얼굴도 뭔가 지브리처럼 포근하게 그려준다거나. 그러게. 지브리 보면서 한번 처음으로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되게 위안을 저는 안 해봤거든요. 네. 안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 저건 저 사람이 아닐 텐데. 그쵸. 라는 생각.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는 지금 자신의 모습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래서 평소에 자기 얼굴 셀카로 안 하던 사람들도 네. 지브리로 하니까 자기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구나. 사실은 심적으로는 원래는 나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셀카를 어디 올리시면은 이제 지진이 씨 같이 셀카를 찍으시는 분들이 그쵸. 진정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렇죠. 진정인 것 같아요. 네, 지진이 씨 셀카. 자존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가가 야성을 강조했습니다. 작가의 말에도 써 있는 게 종종 야성을 잃어가는 시대에 사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그 자체를 조롱하거나 가치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흐름이 읽히기도 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요인도 분명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긴 하나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인 동시에 개별적 존재다.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은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는 내 삶의 실행자인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모쪼록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의 유전자에 태초의 야성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무기라는 것을 그렇죠. 이 본능대로 좀 야성이라는 거의 정의가 그러게요. 예.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견디고 맞서고 끝내 이겨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지막 욕망. 그렇죠.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한데 여러분들 야성 있나요? 나의 야성. 어떤 야성적인 부분 아직까지 남아 있는. 나의 야성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예. 예민해져서.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저녁을 안 먹고 있거든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정말 더러워요 성질이. 그쵸. 더러운 네. 성질이 야성입니까? 저의 어떤 본능 아닐까요, 본능? 근원적인 어떤 분노를 끌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막 먹고 싶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이런 야성을 좀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한 일주일은 굉장히 야성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좀 극한 상황에 가면은 진짜 그 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배고픔, 그러니까 배부른 상태에서 나는 진짜 나가 아닌 거죠. 아니요, 저는 이것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성질을 더러운 저도 그쵸. 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혈당이 이 높을 때에 저 또한 저지만 이 낮아진 혈당 속에서의 저도 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진짜 요즘에 지금 아무 말이 나오고 있네요. 두 분은 어떠세요? 야성. 저는 좀 억울할 때 야성이 나. 그러니까 이거 야성이랑 이게 분노랑 다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나마 좀 솔직해지는 순간,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요? 네, 제가 사회적인 거 고려 안 하고 행동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세 개의 자아가 있다 그랬는데 네. 그 세 개의 자아가 통일되는 순간이 억울할 때. 어떤 불합리함에 처했을 네, 때? 불합리함 거를 내가 직접 느꼈을 때나 겪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사는 데에서나 뭐 되게 이상한 오해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일 때 네. 혈류가 확 올라가면서 피가 끓는다. 네, 피가 끓고 결계가 풀리는군요. 예, 약간 나사가 탁 하나 풀리는 발작 버튼이라 그러죠.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저 억울할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제가 웬만하면은 안 그러는데 감정의 동요가 적은 편인데 예, 상당히 그런데 억울한 순간에 특히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샌드러 씨 야성 저는 이번에 터키 갔을 때 그 도심 말고 완전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열기구 타는 곳 카파도키아라는 곳. 네. 저는 그 로맨스정 그 뭐냐 신혼여행으로 미국 갔을 때 그 대자연 속에 있어봤죠. 그 서부 쪽이었나? 좋죠. 뭐 하이킹 했었죠. 예, 요세미티 갔죠. 요세미티 공원. 예. 제가 그 급으로 가보진 않았어가지고 그 미국 서부를 막 그랜드 캐년도 안 가보고 해서 그냥 뭐 전향 또 최근에는 막 그렇게 보통 도시 여행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어떤 대자연 속에 한번 있어봤는데 와 그때 살짝 이런 게 야성인가 싶은 느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뛰어놀고 싶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경치 보고 와 어떻게 이러냐라는 거는 사실 야성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어떤 막 저런 그냥 산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꼭대기에 정말 전만한 사람이 보이고
아, 저기 사람이 갈 수 있구나. 음. 가 보이는데 갑자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을. 저 꼭대기를. 네. 그래서 가자. 그래서 심지어 막 그렇게 막 먼 곳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막 올라가면서 느꼈던 어떤 그냥 그런 고향됨. 내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리고 내 발밑으로 보이는 경치들이 점점 더 멋있어진다. 그리고 정상에 딱 도착했을 때 그것을 다 내 발치 아래 두고 있는 그냥 그런 느낌을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야성이라고 표현 혹은 포장하자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결국에 인간은 한낱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연 속에 있을 때 네. 뭔가 좀 더 그냥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요산 요수가 또 나이 들었다는 증거니까. 갑자기 산 좋아지고, 네. 자연 좋아지고. 등산이 그렇게 또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MZ들 사이에서. 그럼 그런 거 보면서 왜 엄마 아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왜 젊을 때 사진에 막 등산 간 사진 막 머리에 그 띠두르고 그러니까요. 다리 한쪽 올리고 꼭 등산한 사진 있잖아요. 저런 데 갔지? 그랬는데 이게 요즘은 진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산에 대한 거부감, 네. 자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진정한 저게 참된 취미다. 맞아요. 네. 예전에 저기 왜 가나 네. 이랬는데 술 먹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이런 얘기 좀 해봤고 네. 책갈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갈피. 인상 깊었던 문장의 책갈피를 꼽아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435페이지입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른스러운 아이였다. 주로 분노를 성공적으로 억누를 때 듣는 칭찬이었다.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유 같아요. 인상 깊었던 이유가. 많이 억눌러 왔고. 그쵸. 뭔가, 너 이런 일에 화 안 내네? 어른이다. 너 양보했다. 형이 뭐, 2개 먹었는데 넌 하나만 먹었는데 화 안 내네? 어른스럽다. 하지만 전 참았던 거죠. 네. 그 다음, 챈들러 씨는요? 네, 챈들러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롤라 안에서의 어떤 묘사, 서술.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롤라의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스스로 시간의 태엽을 감아야 했다. 아침이 왔구나 생각을 해야 해가 떴다. 이제 잘 시간이야 해야 어둠이 왔다. 나는 내가 만든 사막에서 모래알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 맛에 좀 SF 있고 보는 것 같아요. 참 새삼 신박하고 신기한 설정들. 어떤 세상일까? 자연적으로 그냥 시간이 흐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아침이야 라고 생각하면 해가 뜨고 내가 태엽을 감는 세상. 참 이런 상상하는 맛의 SF는 참 매력적인 장르 같습니다. 네. 수진 씨는요? 네. 이게 110페이지 정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나는 승주가 꽃다운 존재라는 생각 자체를 해보지 못했다. 사람 구실 못한다고 화를 내느라 앵무새한테도 주어지는 저 따뜻한 연민을 품어보지 않았다. 어쩌면 나 역시 꽃다웠던 적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러네요. 자,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로맨스 정의입니다. 깊어진 사유, 얕아진 재미.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저 할게요. 예, 수진 씨는요? 네. 맛있는 건데 나만 모르는 맛일 때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챈들러 씨는요? 네. 곡선 말고 직선에서 더 달려보고 싶다. 5점 만점에 2.5점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유정 작가의 영원의 천국을 다 읽었고,
이제 시즌이 이제 한 4편 정도 남았거든요. 26, 27, 28, 29, 30, 5편이네요. 아무튼 뭐 거의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미뤄둔 책들이 있긴 한데 딱 봐도 뭔가 끌리는 게 없죠, 지금. 예, 뭔가 이거 읽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마땅히 없어서 사실 저희가 정유정 작가의 이번 작품은 보험 같은 작품이었잖아요. 당연히 네, 재밌게 맞아요. 읽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근데 거기서 지금 조금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천명관 작가라면 어떨지 해서 천명관 작가의 고령화 가족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령화 가족은 지난 시즌에도 아마 목록에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읽지 않았던 그랬나요? 작품 같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리스트에는 올라갔었는데 읽지는 않았던 작품이라 이번 기회에 한번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또 봐요. 또 봐요.